지금 이 녹화는 이제 추석도 나가는데 추석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어떤 가족분들도 만나고 고향에 방문하고 뭐 산소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선조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향 방문 잘 하시고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 팁을 하나 주시죠. 베트남은 추석 때 안 쉽니다. 이 베트남은 추석이 명절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 어린이날 같은 날이다. 그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빵을 과거에는 부모들이 사서 자녀들한테 이게 한 달 전부터 팔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는 경기가 안 좋은 거 지금 파는 데가 많이 적게 보여요. 너무 적게 보여요. 전에는 막 길거리 가면은 그 막 쭉 세팅해놓고 파는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예전에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파는 장소가. 그래서 그런 걸 사다가 이제 밑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다 주고 했는데 최근 한 몇 년 전부터는 뭐 지인들 아는 뭐 위에 상관들 또는 뭐 잘 아는 지인들한테도 선물도 나눠주고 사실 가끔 우리 신부들도 저한테 이렇게 사주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전혀 명절이 아니고 우리 한국 영사관도 다 근무합니다. 원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팁이 결혼하신 한배 가정은 설날은 베트남에서 추석은 한국에서.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추석은 제가 한국에서 보냅니다. 그 설은 베트남에서 보낸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실 추석보다는 설이 더 큰 명절인 건 맞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설 때는 베트남 방문을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추석은 한국에서 가족들을 한번 보내고 이런 생각은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네. 최근에 국제결혼, 베트남 국제결혼 트렌드가 바뀌면서 옛날같이 아무나 하는 이제 결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소득도 되고 이런 재정적인 것들이 되다 보니 이제 거기 올라온 댓글입니다. 예.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도 월 기준이 월 4,500은 가지고 있고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 국제결혼도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월 4,500에 자가 있는데 굳이 국제결혼을 생각할까요? 월 4,500의 자가도 있는데 국제결혼을 한국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사실 신랑분들이 베트남에 결혼하러 오면은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부분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은 한국 여성이 무섭대요. 뭐가요? 하면은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너무 이거저거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돈만 잘 벌었다고 해서 또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내 집 있는 거는 기본이 돼야 되고 어떻게 이제 기본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수입도 좋아야 되고 신랑이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마음도 착해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아니 이런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키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연령층이 과거보다도 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한국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대 때 뭐 연애 결혼해서 여자친구 사귀어서 이 결혼으로 꼬링할 때는 뭐 그런 조건보다도 그냥 진짜 사랑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 결혼이 많이 하다가 지금은 30대 초반 돼도 결혼 안 한대요, 사람들이. 30대 중반, 30대 말까지 이래가다 보니까 여성들 나이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여성들은 나이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 좋은 남성을 만나고 싶은 거죠.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친구들, 주위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또 여자들끼리 모여서 막 수다 떨면은
누구 신랑은 뭐가 하더라 어떻더라 막 이런 듣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더 좋은 이런 사람을 해야지. 이런 사람. 그 조건을 못 맞추면은 결혼 안 해야지. 왜?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가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나이가 들면서 결혼이 더 어려워져. 근데 사실상 또 모든 사람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20대 말, 뭐 20대 중반에도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여성분들이 나이가 올라갈수록 기대치가 크시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한국에 중매 결혼해서 월 4,500 벌고 자가 있다고 해서 A급 신랑 전혀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A급 신랑이 있었어요. 제가 이 업을 처음 할 때 사실 국내 결혼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딱 여성분들이 회원을 가입할 때 조건이 공무원이 1순위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공무원분들이 이 베트남 결혼하러 온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4분이 이렇게 결혼하시는데 그 옛날 한국의 조건하고 지금 조건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이 이제 베트남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바뀐 거죠. 지금도 아직도 일부 사실 직장 다니면서 급여 뭐 300만 원 받는 분들도 아직도 결혼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랑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제가 많이 할 때 그래요. 첫째, 결혼이라는 자체, 이 베트남 결혼을 떠나서요. 남자가 한 여성을 맞이하여 결혼을 할 때, 가정을 꾸밀 때, 첫째 뭡니까? 경제적인 게 좌우하잖아요. 옛날에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사업하다가 부도 난 사람들 거의 이혼합니다. 다 경제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면서 신랑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한마디로 가정에 좀 더 충실하고 좀 더 여성한테 잘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추세가 좀 있다는 거지. 자, 월급 300만 원 받는 분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해서 못 살 것도 뭐 있어요. 그에 맞는 분을 만나면 되는 거고. 베트남 여성도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신랑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신랑분들한테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A 신랑이 있고 B 신랑이 있는데 A 신랑이 월급 300만 원을 받아요. B 신랑이 자영업자로서 한 2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근데 A 신랑과 B 신랑이 외모적으로 A 신랑은 참 선하게 생겼고 이제 우리 맞선을 볼 때도 웃으면서 대화해주고 뭔가 사람이 참 다정해 보이고 이렇고 B 신랑은 좀 거만하고 얼굴이 좀 딱 인상을 푹 쓰고 있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왜 무섭다는 표정을 질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 이 두 분을 놔두고 베트남 여성들한테 내가 결혼한다면 누구를 택할 거냐고 줄을 세어보면 저는 90%가 이 300만 원 A 신랑을 택한다고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베트남 여성들은 처음에 신랑 월급 얼마 받습니까? 한 달 수입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신부들 10%가 안 됩니다. 90%는 안 물어요. 왜냐? 일단 한국에 사니까 베트남보다는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가서 신랑분이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대신 좀 처음부터 안정이 돼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은. 그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사실 주말에나 한 번씩 신부 만나러 오는데도 부담도 덜하고 이런 면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돈 잘 버는 사람은 베트남 결혼할 수 있어. 돈 못 버는 사람은 못해.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절대 자신감 없이 그러지 마세요. 자, 제가 결혼시킨 사람들 중에도 급여 300만 원 받는 분도 결혼해서 지금 한국 최근에 들어가서 신부가 임신하고 장인장모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대신 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돈 더 많이 버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살림을 어떻게 해가냐가 그쵸. 문제지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신랑분 중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보려고 진짜 빠동빠동 하면서 집을 한 채 장만했어요. 제가 그 집에 상담을 가보니까 아파트 한 33평 정도 되는 규모예요. 새 집이요. 가구도 쫙 바짝바짝하게 집도 정리정돈 깔끔해. 이거 완전 신혼집이야. 집 잘해놓고 사네요. 그러니까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분이 이제 계약을 하고 아직 날짜는 안 잡고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날짜를 안 잡아요. 2달이 지나도 안 잡아요. 전화를 해서 언제 날짜 잡으시려고 합니까? 계약금 보내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바쁜가 보죠 하니까 이분 나름대로는 제가 결혼을 하기까지 한 5, 6개월이 걸렸어요. 계약해놓고 결혼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회사를 거의 4번을 옮겼어요. 옮겼다고요? 네. 좀 더 나은 회사. 좀 보수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보수가 좀 더 높은 회사. 좀 더 높은 회사. 이런 식으로 4번을 옮기다 보니까 급여가 한 300 중반대에서 한 400 중반대까지 올려놓고 결혼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도 대단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과거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급여가 처음에 작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신부가 한국에 오고 나니까 뭔가 좀 부서를 조금 더 힘들더라도 수입 많은 부서로 옮기고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가족을 생각해서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벌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남자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내 혼자 살 때와 내가 와이프를 맞이해서 부부가 되면은 혼자 살 때와 2명이 살 때는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경제적인 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남자가 더 열심히 일한다 소리죠. 그다음에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을 늦게 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애 빨리 낳아라.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사실 애가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날 일 뭐 있어요. 근데 애가 놈으로 인해 갖고 남자가 자식이 생겼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수입이 늘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수입이 작더라도 이분들 노력해가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절대 자신 잊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노력해서 살 수도 있는 게 결혼이고 좀 더 요즘은 조금 더 수입이 높은 사람들도 한다는 이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수입 작은 사람은 못해, 돈 많은 사람은 잘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념해 주세요.